세 번째 능력이 그럼 어떤 건가요? 네네. 그 첫 번째 말씀드린 거 그 교육 과정을 이해하고 두 번째 이해하고. 독해 능력을 갖추고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능력이 되는데 수능을 출제하는 곳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아닙니까? 그렇죠. 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분명히 국어 과목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설명을 해줬어요. 네. 아까 송프로님 말씀하신 네. 그 수능 매뉴얼에 나오거든요. 네. 우리 평가원에서는 학생들의 언어를 통한 사고 능력을 평가하는 과목이 국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거기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예. 결국은 그 세 번째 능력은 학생들의 사고 능력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사고 능력.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먼저 사고 능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 전에 한번 종합해 네. 보면 고등학생에게 요구되는 올바른 국어 능력이라는 게 첫 번째가 이제 교육 과정에 대한 이해, 네. 두 번째가 이제 전반적인 독해력, 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사고력 이렇게 네. 일단 그렇습니다. 정리를 하고 세 번째 사고력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네. 해주시죠. 사고력이라고 하면은 상당히 추상적이고 포괄적인데요. 교육과정 평가원에서는 그거를 정확하게 나누어서 안내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고 영역을 사실적 사고 영역, 추론적 사고 영역, 비판적 사고 영역, 창의적 사고 영역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각각에 따른 문제 유형을 보여주고 그다음 거기에 대한 뉘앙스와 난이도를 설명해 줬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다섯 번째 사고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네 가지잖아요. 네. 첫 번째가 사실적, 네. 두 번째가 추론적, 네. 세 번째가 비판적, 네. 네 번째가 창의적.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했는데 네.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한 가지가 더 있다. 네. 예.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들은 일단 기본 점수를 주려고 모든 걸 다 설명을 해줍니다. 시험 문제를 내기 전에. 그런데 그렇게 가슴이 따뜻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중적 속성이 있죠. 얄미운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어려운 문제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다섯 번째 사고 영역은 평가원에서도 제시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능 문제를 분석해 보면 분명히 다섯 번째 사고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보이지 않는데 예, 시험 볼 때마다 확실히 드러나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 네. 플러스 알파를 알아야만 그게 이제 완벽한 1등급이 되는 거고 100점에 가까워지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걸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네, 이제 그 사고 영역 네 가지, 네. 아니 다섯 가지를 네, 다섯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말로만 하면 혹시 구독자분들이 네. 이해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그래 김프로님이 좀 예. 자막식이나 표 같은 걸 제가 넣어줄 수 이제 있나요? 그 편집 능력이 많이 네. 향상이 됐습니다. 아, 네. 저희들이 뭐 이제 뭐 찍고 편집하고 네. 이런 부분을 뭐 이제 제가 하다 보니까 네. 완전히 고퀄의 편집은 아니지만 예, 네. 우리 정우 원장님이 요구하시는 그 정도는 네. 제가 됩니다. 네. 예. 걱정하지 마시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실적 사고 영역인데요. 네. 그 사실적 사고 영역의 문항수는 다른 사고 영역보다 많습니다. 네. 그리고 난이도는 당연히 쉬운 문제들이에요. 왜냐하면 사실적 사고라는 건 본문에 나와 있는 정보 자체를 이해했느냐만 묻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맞느냐 틀리느냐. 그렇죠. 그냥 팩트 체크. 네, 맞습니다. 팩트 체크일 팩트 체크일 뿐입니다. 뿐이니까. 네. 예. 그래서 제가 그런 문제를 볼 때는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죠. 이런 문제를, 즉 사실적 사고 문제를 계속해서 틀리면 가족회의를 해라. 가족회의는 나의 미래가 토픽입니다. 근데 그래서 가족 회의를 하면 회의가 아니라 난투극이 되는 것 같아. 막장 드라마 나올 것 같아. 그게 이제 제 얘기는 그거예요. 공부 잘한다고 학력이 높다고 훌륭한 인간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이 주신 다른 능력이 있으니까 사실적 사고 틀리면 방향을 공부 말고 다른 방향으로 가족회의를 해서 결정하자. 네, 이런 뜻입니다. 네. 아, 이 영상 보시고 곧바로 가족회의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예. 아니면 교회를 가거나 아니면 절에 가거나. 예. 예. 그러니까 영어 같은 경우는 사실 사실적 네. 이해 문제가 지금 국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지만 네. 영어도 평가원에서 네. 비슷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영어 지문에서는 사실적 이해랑 관련된 문제들이 네. 사실은 단기간에
그 문제들을 다 맞추게 할 수 있거든요. 네. 그 단기간에 그러니까 추론 문제 같은 거는 단기에 어렵잖아요. 어렵죠. 그렇죠. 근데 네. 사실 정보는 단기간에도 돼요. 그렇죠. 예, OX 영어 같은 말 그대로 사실 문제는 이거잖아요. O냐 X냐 이거니까. 네. 예? 다른 생각 안 하니까. 네. 네, 어쨌든 네. 계속 말씀해 네. 주시죠. 그다음 이제 그 두 번째 사고 영역 추론적 추론적 좀 사고. 전에 네. 영어 추론도 말씀하셨는데 네. 그 추론적 사고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는 앞에 사실적 그런 사고 문제보다 문항수는 적습니다. 네, 적죠. 네. 왜 그러냐면 난이도가 높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많이 내면은 아이들을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에 그걸 적절히 조화를 이루는 거고요. 그러면 이 추론적 네. 사고 문제는 이제 3점짜리도 좀 그렇죠. 점이 좀 되고 네, 주로 3점짜리 문제가 그다음에 이제 보기도 그거죠. 하나 살짝 맞습니다. 해가지고 헷갈리기도 하고. 네, 그럼, 네. 예. 그래 이제 세 번째로 가보면은 네. 비판적 사고 비판적 사고. 영역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그 비판적 사고 문제는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거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일반적으로 비판한다고 하면 어떤 대상에 대해서 대상은 국어 과목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또 하나인데요. 국어 과목에서 대상은 다 사람입니다. 그렇죠. 다 사람 얘기예요. 문학 작품에도 다 사람이 나올 뿐이고 화법 작문도 사람이 돼야 할 뿐이고 글을 쓰는 것도 사람입니다. 비문학에도 보면 글 쓴 사람 사람인 거 당연하고 비문학 분야별로 과학적 지문이나 뭐 예술 지문, 그 다음에 인문 사회 이런 게 나오거든요. 거기에도 철학자나 과학자나 예술가들이 나옵니다. 다 사람이죠. 네, 다 사람입니다. 그럼 국어는 예. 사물에 대한 얘기는 없나요? 그 이제 뭐 사물에- 사물인데 사물에 대한 주체가 사람이니까. 사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물이 연관이 되겠죠. 그렇죠. 아니 네. 되게 인간적이네요. 영어는 그렇지 않은 지문이 가끔 나오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런 어떤 대상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 평가를 하는 걸 비판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렇죠. 예, 네. 국어 과목에서는 비판적 사고 영역 속에 크게 세 가지가 들어가는데요.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사람들, 즉 보통 사람이나 과학자나 철학자나 예술가 이 사람들이 본문 속의 내용으로 볼 때 어떤 가치관과 생각 같은 걸 가지고 있는가 그걸 이해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걸 이제 비판적 사고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네, 그렇죠? 비판적 사고 영역의 첫 번째 유형이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만 평가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좀 넓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판적 사고 영역 문제의 세 번째로 가보면 그 본문 속에서 제시된 그 내용들과 그 사람들의 가치관과 인생관 같은 걸 가지고 현실 사회 문제에 적용을 시켜서 반영. 나름대로 그렇죠. 예, 반영 부분. 그 긍정적인 해결 방안을 찾는 거 네. 이렇게 세 가지를 비판적 사고 영역이라고 제시를 하고 그러니까 지금 있습니다.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비판적 사고를 부정적인 거로만 생각을 하는데 네. 그 부정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 부분이 포함이 돼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네네. 그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네. 우리 구독자 또는 이제 국어 공부를 새롭게 하는 우리 네. 학생들 입장에서 그러면은 사실적, 추론적, 비판적 사고 중에서 비판적 사고 상당히 very difficult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예, 그렇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예.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보면은 45문항 중에서 추론적 사고 문제라고 한다면 보통 한 7, 8문제라고 말할 수 있고요. 비판적 사고 문제는 독서 지문에서 한 2문제 정도, 문학 지문에서 한 2문제 정도, 요 정도로 세네 구성이 문제 됩니다. 정도.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그 사고 영역이 네. 그 창의적 평가에서 사고. 제시한 게 창의적 사고 네. 그 문제거든요. 네. 근데 창의적 사고에 대해서는 잘못하면 착각을 합니다. 오해를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창의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가장 고차원적인 인간의 사고 활동이거든요. 그렇죠. 이래서 역시 문항수는 적게 나옵니다. 난이도는 어떨 것 같습니까? 난이도요? 네. 난이도 제가 자꾸 송프로님에게 또 질문을 하네요. 아니 제가 오늘 유독 이제 질문을 많이 받아서 학생이 된 그런 기분이라서 네. 선생님 가르쳐 주십시오. 네. 의외로 가장 고차원적인 사고 활동이라고 하는 창의적 사고 영역은 난이도가 쉽습니다. 의외네요. 의외입니다. 네. 많은 학생들에게 질문하면 거기서 놀래거든요. 그럼 왜 그러냐면 시험의 성격을 이해하면 쉽습니다. 평가원에서는
창의적 사고 영역에 포함되는 문제를 제시하겠다는 뜻이지 학생들 개개인의 창의성을 평가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다들 아시다시피 시험 문제는 객관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객관식 중에서 창의적 사고 유형의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답을 찾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난이도가 쉬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5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니까. 네. 그 고르는 것도 벌써 보기에서 제시해 줍니다. 이미 예를 들면 힌트가 나와 있으니까. 장문 단원 같은 데서 이제 그 창의적 사고 유형을 말하는데 본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 부분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이 중간 부분에 어떤 내용의 글이 오면 좋을까? 네. 만약에 그걸 학생들 한 명 한 명이 앞뒤 글을 보고 주제나 제목을 보면서 글을 쓴다면 창의적이죠. 그런데 보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기에 조건 3가지가 있어요. 네. 그 보기 조건 3가지 갖춘 걸 본문에 어떤 게 들어갈까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짝대기로 이렇게 연결하면 네, 답이 딱 맞습니다. 나오니까. 네, 아닌 거 지우면 쉽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시 단원에서도 창의적 사고 문제를 만드는데 본문에 예를 들어 A라는 그 시가 나온다면 네. 보기에다가 B라는 다른 작품을 써줍니다. 그리고 A를 쓴 시인이 B라는 시를 썼다고 가정할 때 이 2개를 비교하면서 차이가 나는 부분을 확인해 보자는 거거든요. 네. 근데 흔히 그냥 일반적 시 공부하는 학생들은 뭐 시적 화자나 시적인 상황, 화자의 태도, 마음, 그리고 주제의식, 시적인 표현 방법 이 정도 다 구분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쉽게 풀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거를 학생들이 A라는 시를 보고 거기서 감흥을 얻어서 자기가 느낀 점을 새로운 글을 썼다면 창의적이죠. 그래서 요약하면 창의적 사고 영역이 문제에 포함됐다는 것이지 학생들의 창의적 능력 자체를 평가하는 건 아닌 거죠. 그런.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 들으니까 네. 이런 말이 생각이 나네요. 창의적 사고하면 이제 시작은 창대하잖아요. 네. 근데 끝은 희미하네.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네 시작은 창대했으나 네. 끝은 희미하리라. 뭐 예? 성경하고 반대네. 성경으로 말하면 되죠. 예. 네. 어쨌든 창의적 사고 부분에서 이게 주관식이 되거나 서술형이 되면 네.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생각하는 대로 학생들에게 창의적 사고를 함양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네. 그게 객관식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서 오히려 네. 창의적 사고 문제 유형이 더 쉽게 느껴지는 네, 그런 맞습니다. 부분이 되겠네요. 네. 예. 그럼 이제 4가지를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예, 전문용어로 이제 싸가지를 말씀해 네. 주신 건데 네. 네 가지 말씀해 주신 건데 네. 사실적 사고, 추론적, 그 다음에 네. 비판적, 창의적 말씀해 네. 주셨고 그다음 마지막 이제 하나 네. 사실 이제 그것 때문에 구독자분들이 저희 영상을 계속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아, 네. 네. 언제 나오나 밑밥을 너무 많이 깔으시는 거 아니야? 그게 가장 예.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그러면 그 5번째 평가원에서 제시는 하지 않았지만 네. 시험 문제 꼭 들어가 있는 그 5번째 사고 영역. 네. 한번 제가 힌트를 드릴까요? 나 또 질문이야. 그냥 선생님 그냥 가르쳐주세요. 힌트를 드린다면은 네. 우리가 프리즘을 통해서 빛을 분석하면 우리가 인간이 인지할 수 있는 7가지 색 빨주노초 파란무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 빨강색과 주황색, 그다음 주황색과 노란색 경계가 뚜렷이 구분돼 있나요? 원래 안 돼 있죠. 구분 안 돼 있죠. 예. 그 중첩돼 가지고 혼미하게 이렇게 변해 가잖아요. 네, 이제 그걸 이제 좀 연속성이라고 하잖아요. 네. 연속적으로 돼 있어서 사실은 맞습니다. 구분을 못해서 네. 인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구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예. 예. 그것처럼 앞에서 제시한 4가지 사고 영역이 글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게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렇죠. 그렇다면 딱딱 이렇게. 네. 앞에 있는 사고 영역들이 섞여 있는, 혼합되어 있는 그런 문제가 출제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무지개 빛깔을 네. 우리가 무지개 빛깔이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하지만 사실은 네. 7개가 아니라 셀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색깔을. 근데 네. 다만 이제 우리가 그거를 인간 편의상 분절을 해놨을 네. 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실 원장님 말씀하신 네. 사실 추론 그다음에 비판 창의 이 부분도 네. 딱딱딱 구분이 아니라 네. 서로 이제 연결이 돼 있다는 네.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사실적 사고와 추론적 사고가 결합된 문제도 있고요. 사실적 사고와 비판적 사고 결합된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추론적 사고와 비판적 사고 결합된 문제들도 있어요. 그런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고요. 예, 그 종합적 사고 능력이 5번째 영역이 되는데
그 부분은 설명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 볼 때 난해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종합적 사고 그 영역의 문제들은 두 가지 틀로 봐야 돼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있는 여러 가지가 사고가 섞여 있는 종합적 사고도 있고 또 그것을 평가하려고 하다 보니까 국어 영역의 분야가 많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화법과 작문 문제가 1번부터 5번, 6번부터 7번 나뉘어 있지만 2017 9월 모의 수능부터는 4번부터 7번이 하나의 제시 보기로 나오고 두 문제는 화법, 두 문제는 작문입니다. 독서 지문에서도 일반적으로 교육과정에 따라서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 이렇게 5가지 분야가 있는데요. 그것들도 뭐 예를 들어 인문과 사회가 합쳐진다든가 사회과 예술이 합쳐진다든가 때로는 인문과 과학 같은 게 합쳐져요. 그리고 문학단원에서도 많은 문학의 갈래와 작품을 다 출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작품 간의 연계를 시켜서 또 복합 지문으로 나옵니다. 그렇지. 그게 다 이와 같은 종합적 사고 영역 문제를 전제하고 출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단어, 그러니까 영역과 영역 간의 어떤 네. 그런 믹스도 있겠고, 네. 사고 능력과 사고 능력의 믹스도 있겠고, 네. 그런 부분은 사실은 이제 그 평가원에서 교육과정 부분에 정확히 설명을 안 했지만, 네. 그게 이제 다 숨어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네. 되겠네요. 그 문제가 대부분 3점짜리 문제가 됩니다. 그렇겠죠. 네.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그 3점짜리가 네. 나름대로 어떤 이 믹스된 문제고 융합적인 그런 사고 능력을 필요로 하니까 네. 당연히 3점이 돼야 되겠죠. 네. 그러면 이게 아이들한테는 가장 어려운 유형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스스로 분석을 해보려면 지금 기본 틀을 알아야 분석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기본 틀 모르고 이 문제 어려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왜 이런 문제가 나왔는지를 지금 오늘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그 3가지 학습 능력과 또 다음에 또 기회를 주신다면 그 제가 토크하기로 했던 국어란 어떤 과목인가, 다시 말해서 국어의 체계와 원리와 본질을 설명하는 부분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런 문제를 분석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1학년 한 빠르면 봄 아니면 여름방학부터 과거의 수능 문제를 다 분석을 시킵니다. 94학년도 수능부터. 그거는 교육과정이 너무 오래전이나 물론 교육과정 전체적으로 하나의 원리로 가고 있지만 네. 아까 말씀드린 교육은 4, 5년마다 약간 틀이 바뀌거든요. 변하니까, 네. 그래서 현재 아이들이 국어 공부를 하는데 유용한 건 2008년부터 2013년부터예요. 네. 그래서 일주일에 하나씩 그 시험 문제를 제가 프린트를 해주고 학원에서 할 수 없으니까 각자 집에서나 학교에서 시험처럼 보라는 거예요. 시간 맞춰서. 시간은 아까 몇 분이라고 그랬죠? 80분이죠. 아, 75분입니다. 아, 이제 OMR 뭐. 네, OMR 작성해야 돼. 75분의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을 끝난 다음에 채점하고 그 다음에 한 문제 한 문제 다 분석하는 걸 제가 책으로 만들었어요. 표로. 그걸 정리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영역별로 내가 느낀 점 그리고 종합적으로 이 시험의 특징 이걸 시킵니다. 처음 시키면은 못한다고 그래요. 힘들어서. 근데 그게 일정한 기간 한 3개월, 6개월 지나잖아요. 애들이 문제가 보인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네. 제가 아까 막 예. 1, 2, 3, 4, 5번 중에 정답이 팍 크게 막 다가오잖아요. 보입니다. 네. 그게 속담하고 통합니다. 그렇죠. 빵즈 플스 이끄죠. 뚱뚱이는 한 숟가락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학생들로 하여금 스스로 피드백을 하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생각도 하게 되고 내가 이 예. 어느 프로세스 부분에서 어떤 지점에서 내가 미스가 났는지 그렇죠. 너가 틀렸는지 그걸 알아야만 고치고 네. 고쳐야지 실력이 느는 거니까. 그렇죠. 예. 예. 그 제가 지난번에 이제 우리 송프로 선생님하고 이제 토크할 때 네. 요번에 이제 뭐 수능 문제가 네. 이제 그 로스쿨 가기 위한 네. 그 시험이 또 있잖아요. 아, 네네네. 그 이제 로스쿨 이제 언어 문제가 있으니까 네. 그런 이제 언어 문제와의 어떤 그런 약간의 그 유사성이 있다 뭐 이런 네. 부분도 살짝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네. 그 로스쿨 시험 문제와 수능과의 어떤 그런 상관관계에 맞습니다.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재미있는 부분이에요. 네. 그 법률 전문가가 되려면 대학을 졸업하고 로스쿨을 가잖아요. 로스쿨 1차 시험에 그 시험의 이름이 언어의 이해입니다. 30문항으로 구성돼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제가 보고선 참 희한하다, 재밌다는 걸 느꼈는데 그게 뭐냐면 아까 사고 영역 4가지
에다가 추가된 5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종합적 사고 네. 능력. 네. 예, 그런데 로스쿨 언어의 이해는 고등학생이 보는 국어 문제와 틀이 똑같아요. 모든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물론 거기는 사회 지문, 왜냐하면 법을 전공해야 되니까 사회 지문이 더 많이 나오는데 그 문제에는 사실적 사고 영역을 묻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론적 사고,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 종합적 사고 능력 이거만 물어요. 그래서 그 시험을 보면 초창기 때는 평균 점수가 30개 중에 15개도 안 나왔어요. 그러면 왜 수능에는 사실적 사고 문제를 넣느냐? 만약에 로스쿨 언어의 이해처럼 사실적 사고를 빼버리면 교육평가원 전화 난리 납니다. 항의 전화가. 전원 사태죠. 네, 큰일 납니다. 네. 전원 사태. 그래서 전체 그 시험의 비중으로 볼 때 사실적 사고 영역 문제가 50% 정도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평균 점수를 높여주겠다는 거죠. 서비스 문제는 기본은 네. 기본은 되라. 기본 점수는 맞아라. 맞습니다. 이런 거죠. 네. 예. 어쨌든 좀 전에 말씀하신 로스쿨의 언어의 이해 부분에서는 이제 추론적 사고 영역이 네. 다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요즘 학생들이 이제 그 시험지를 네. 갖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왜냐면 이제 수능 국어가 어려워지고 네. 수능 국어에서 사실적 사고 문제는 예를 들면 웬만큼 하는 애들은 다 맞는데 네. 결국은 변별력을 갖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뭐 추론적 사고 그다음에 종합적 사고 능력에서 네. 한가름이 나니까 그걸 공부하기 위해서 로스쿨 시험 문제, 국어 네. 시험 언어 시험 문제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는다 네. 이런 기사를 제가 좀 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2017년 입시 이후 그런 경향이 생긴 겁니다. 네, 맞습니다. 독서 지문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네. 자, 토크를 나누다 보니까 어느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네. 예.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만 이제 우리 김상춘 원장님께서 저랑 이제 구두로 장기 계약을 했기 때문에 물론 무보수지만 그래서 시리즈로 해서 제가 이제 요 영상이 나가면 댓글로 이제 그 어떤 이 커리큘럼이라고 할까 아니면 이제 강의 네. 이제 그 토크 주제를 제가 이제 안내를 좀 해드릴 텐데요. 오늘은 이제 제한된 시간이 있어서 오늘 여기서 좀 마쳐야 되는데 오늘 자리 함께 네. 하신 우리 김상춘 원장님 처음에는 조금 긴장은 되셨지만 네, 네. 조금 이제 저희가 또 이제 말로 먹고 사는 직업이다 보니까 이제 이 오늘 이 혀 드리블이 아주 좋았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두 분이 너무 적절하게 잘 이렇게 네. 추임새도 넣어주시고 해서 아유. 네, 제가 긴장도 풀리고 아니, 즐겁게 할 수 축구나 있었습니다. 저기 축구나 농구하는 드리블은 좀 안 좋으시잖아요. 아무래도 몸매가 있다 네. 보니까. 당구 드리블. 아, 당구 드리블이시구나. 당구 드리블로도 끝내주시죠. 네.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네. 아무튼 제가 우리 김프로님이 이렇게 초청을 해주셔서 사이다 스쿨에 와서 여러 구독자분들 만나 뵙게 된 거 정말 영광이고요. 앞으로 더 기회가 된다면 국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려서 학생들 공부하는 데에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네,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송 프로님, 우리 또 김상춘 원장님과의 어떤 친분 관계도 있으시고, 네. 또 사실은 적극적인 또 섭외를 우리 또 송 프로 선생님이 또 해주셨고, 아니 오늘 사실은 이제 이게 방송이잖아요. 근데 우리 사석에서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만 네. 방송에서 이제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너무 시간 제약이 있고 네. 그래서 좀 아쉽긴 하거든요. 네. 지금이 이제 그 1000분의 1 정도 나온 거예요, 이제. 방송 분량으로 1000분의 1 나왔고, 1000분의 999가 남았습니다. 아니 몇 살까지 찍으시려고 그래요. 장기 집권해야죠. 오늘 토크 나눴는데 어때요? 예, 뭐 짧게 말씀드릴게요. 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사실은 제가 처음에 우리가 사이다 스쿨 할 때 이제 우리 그 김프로 선생님하고 나눴던 것이 국어 과목에 대해서 전문가 필요하다 했을 때 눈이 딱 마주쳤잖아요. 텔레파시가 딱 통했죠. 그럼 누구냐? 네, 당연히 김상춘 선생님, 네, 정국어 원장님. 예, 그건 팩트고요. 예, 그래서 제가 사실은 여러 차례 전화로 섭외 요청했는데 이제라도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네. 제가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999번 나오셔야 돼요.
네, 오늘은 새로운 학년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청주 지역 국어학원가의 레전드로 불리는 정음 국어학원 김상춘 원장님을 모시고 고등학생에게 요구되는 국어 학습 능력에 대한 토크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우리 구독자분들의 국어에 대한 궁금증이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해결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는 국어란 어떤 과목인가 라는 주제로 우리 또 정음 원장님과 토크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정음 국어학원의 김상춘 원장님, 그리고 낭중지추 전국 1타급 영어 강사 손프로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사이다 토크 17번째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